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공지능연구소 인간로봇 상호작용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간단한 설명입니다. 저는 연구자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과 공부했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는 컴퓨터 그래픽스 공부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중에서도 이제 모양에 관련된 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움직임에 관련된 걸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관계는 어떤가요? 학생들 잘 졸업시키고 있고요. 네,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네, 이정원님의 소개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지장님이 운영진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서 또 운영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시오.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아마 재작 2019년도 연말에 여기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매스메티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하는 방법 플러스 코드로 그린 그림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행사에서 정원님하고 스트림스를 이용한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화학습으로 푼 에이전트의 성능과 또 회원들의 실력을 대결을 한번 해봤었죠. 네. 쉽게 비교를 하자면은 매틀랩이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매틀랩은 실험, 숫자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매스메티카는 좀 더 알고리즘과 기호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 물리학자에게는 매스메티카가 더 어울리고 전자공학자나 아니면 기계공학자들에게는 어쩌면은 매틀랩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래서 어쨌거나 과학공학 계산 도구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스메티카 전도사 역할도 잠시 예. 본의 아니게 실제로 정말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에게도 추천을 했고,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추천하고 있고, 정말 좋으니까 써보길 원하는. 네.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코드로 그린 그림으로 이제 제가 전시를 2019년도 10월 달에 하게 돼서 언급결의 작가처럼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름을 이제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코드 페인팅이라고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잘 반영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컴퓨터 그래픽스 전공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스가 코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공학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에서 예술적인 것으로 집중해서 나온 산출물들 그 과정이 이제 코드로 그린 그림 저의 작품에 해당합니다. 코드로 그린 그림을 정리하는 책을 쓰는 게 이제 새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들어갈 그림들과 주제를 어저께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20개의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개의 기법이 있는 거고 각 기법마다 그림이 미니멈 한 4개 이상 있으니까 그러면은 100개, 미니멈 100개고요. 근데 컴퓨터로 그린 그림들은 굉장히 개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으로서 코드로 그린 그림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저는 원래 전공이 코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공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대학원에서부터 코드로 그림을 그렸었던 거죠. 논문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근데 좀 남달리 그 그림에,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에 미적인 기준을 높이 세우고 그렸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지향하는 바였던 것 같아요. 어떤 취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드로 그림을 그렸던 과정들이 아마 한 2010년 정도까지는 그냥 공학적인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그림들 중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공감할 만한 그림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 저만을 위한 그림에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다 그림을 작게라도 공개를 했으니까 그게 아마 코드로 그린 그림의 시작인 것 같았고 그게 완전히 퍼블릭에 공개된 거는 2019년도에 전시를 했을 때가 네,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종의 명상? 상상에서 얻는 경우가. 그래서 완전히 추상적으로 영감을 얻는 경우는 진짜 상상 속에서
얻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촬영한 사진이나 아니면 산책하면서 얻은 뭐 전 풍광이라든지 그게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전통적인 알고리즘,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고, 저의 그림이 아마 2018년도, 17년도까지는 거의 100% 그냥 알고리즘으로 그린 그림이었었어요. 근데 2017년도, 18년도부터 이제 저도 딥러닝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법을 도구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도구로. 그래서 그때 이후의 그림들에는 인공지능을 아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천적인 질문을 해보면 인공지능과 예술은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 예술을 활용을 하거나 반대로 인공지능의 한계를 얘기할 때 예술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 두 개를 잘 조합을 사용하셔가지고 작품 활동하신다 그러니까 참 경이롭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두 개의 조합은 어떻게 궁합을 잘 맞나요? 그거를 이제 주체성이냐 도구냐라는 관점으로 선을 긋고서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주체성을 갖고 예술을 한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근데 인공지능을 새로운 붓과 도구, 캔버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코딩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새로운 도구로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연구소, 저희 인터뷰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 저의 초창기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2019년도 10월 이후로 화학연구원에서 계속 이제 자료를 오픈해 주셔가지고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옆방에 있는 또 창고에 다른 전시에서 했던 대전 비엔날레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세종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가장 최근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작품을 보시려면 화학연구소에 오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연구자와 예술가 이 두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큰 테마였는데 네. 이 두 개 사이에 경계라고 해야 될까? 네. 아니면 공통점, 차이점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주인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본의 아니게 이제 전시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연구자들로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예술의 언저리까지 가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공유해드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전시에도 모호한 경계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든 심볼과 인공지능이 만든 패턴 사이의 모호한 경계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연구자로서의 저의 모습과 또 예술 입문자로서의 저의 어떤 모습의 그 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바로는 근데 결국에는 대전 비엔날레에서 제가 이제 전시를 하고 비디오 메시지 담은 건 뭐냐면은 그 둘 사이의 경계는 끝에 가면은 맞닿아 있어서 되게 모호한 것 같다,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연구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는 그림으로서 예술을 하지 않는다. 나의 예술 활동은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연구 활동이야 라고 이제 피카소는 그렇게 얘기했고, 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과학은 상위에 올라가고 나면은 다 예술적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과학과 예술은 상당히 모든 게 다 맞닿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그 사고의 끝에서는 모든 학문이라는 건 사실은 위에 올라가면 만나긴 하겠지만 예술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과학하고는 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게 과학만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스님도 사실은 연구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30년간 노점상을 하면서 음식을 개발하신 분도 연구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을 끝까지 한번 푸시 해가지고서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활동들이 다 연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예술가들도 자기만의 방법을 탐구하고 끝까지 가보는 거니까 그런 연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쓰느냐 안 쓰냐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예술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과학적인 은유를 사용하시긴 하지만 정확하게 과학의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우려되는 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술로서 과학을 오시는 분들이 그 점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그 정도. 아무래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주행님의 이런 시도가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예술하는 사람분들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뭐 10년 이상의 세월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의 기법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코드로 그림을 빨리빨리 원래 공학이라는 거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빨리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는 거를 저희는 좀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실제로 작가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스타일도 많고 다양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진짜 놀라워하세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저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술가 친구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뭔가 컬래버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저랑 컬래버레이션을 계획하시는 분의 한번 사례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분한테는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의 패턴을 수집해서 데이터화 하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다차원의 데이터, 수많은 볼륨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새롭게 생성하는 일, 이걸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예술에 접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그림을 데이터화하는 거, 자기의 패턴을 데이터화하는 거, 또는 자기 머릿속에만 있던 어떤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원래 그분들은 실제 세계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같은 관점으로 예술의 디지털 트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리적인 그림은 잘 없고 가상의 그림이 많은 상태이고, 이분들은 물리적인 그림이 있고 가상의 세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거를 끌어당기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예술가 친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프레젠스가 느껴지는 멋있는 그림을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저한테 또 알려주시고 계세요. 2019년도 10월 달에 작품 처음 전시하면서 올해 이제 2020년 12월까지 비엔날레 할 때까지 정말 바빴어요. 정말 연구자로서, 뭐 예술가로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너무 버린 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거를 조금 더 뭔가 밀도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해진,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좀 더 내실 있게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코드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해진 것 같긴 한데 코딩을 좀 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딩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하나로서 글을 좀 더 많이 써서 지금까지 저의 그 코드로 그린 그림의 역사를 에세이처럼 정리하는 그런 책을 만드는 게 가장 새로운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저는 매년 목표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제가 활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받는 어떤 도움이나 영감이 사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네, 정말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는 저도 조금 더 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AI 프렌즈를 통해 가지고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저는 사실 좀 그런 개인적인 작업을 즐겨하는 편이고, 뭔가 내적인 컨텐츠는 되게 많은데 이거를 밖에서 이렇게 발산한 경우는 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AI 프렌즈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학사로서 예술에 입문한 선배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또 어떤 입장이냐면은 연구단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과학적인 컨텐츠를 가지고서 예술에 입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 프렌즈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분은 우리 또 운영진 백동천님하고 기계연구소에 있는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뭔가 제 그림에 물리적인 몸을 갖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저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예술가들이, 예, 과학 예술가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의 제목이 이제 모호한 경계라는 거고요. 이제 이게 에디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에디션, 2019년도 10월 달에 IBS에서도 전시를 동시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걸었던 메인 작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호한 경계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뭔가 이렇게 선이 보이죠?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방금 영성님께서는 이게 은하수를 실제로 본 사람은 은하수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은하수를 실제로 제대로 못 본 사람인가 봐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한 번도 이걸 은하수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저는 그냥 이게 자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왜 이게 모호한 경계냐면은, 여기에는 수학적으로 만든 패턴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딥러닝 기법을 넣어서 이 패턴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간 아티스트가 무너뜨리기에는 굉장히 어떤 복잡하고 범주화할 수 없는 그런 패턴들이었었어요.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제일 무너진 패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패턴이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기호와 어떤 패턴의 변화를 담고 있는 되게 중요한 그런. 그러면 이게 작품이 상하는 이게 서로 네. 그 대칭성이 대칭인가요? 보이죠. 네,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그때 쓰던 그 GPU가, 메모리가 충분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모니터로만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2K, 소위 말해서 2048, 2048 이미지 정도면은 충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뭐 10,000 바이 10,000, 20,000 바이 20,000 정도 이미지가 아니면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요만큼만 딥러닝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없이 대칭으로 만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는데 우연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대칭성이 보이게 되고, 대칭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패턴들이 대칭성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 대칭을 찾으셔도 되게 놀라운 사람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가지고 있는 제약이 어떻게 보면 큰 작품을 만드는 데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맞습니다. 됐다고 예.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칭이라는 것도 의도하긴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재밌어요. 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근데 그 요소가 여기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패턴을 무너뜨린다는 어떤 추상적인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눈으로 감각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아, 그 추상적인 생각이 이렇게 감각되구나라는 어떤 루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더 무너뜨릴 수도 있을까? 더 작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루비 한번 만들어지고 나니까 계속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이시면은 뭐 초록색, 붉은색, 파란색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에러예요. 이게 지금 어떤 전혀 의도치도 않았고, 에러인 거예요. 네네. 그 사실 이게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과시킬 적에 블랙 화이트 이미지만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출력값도 블랙 화이트 내에서 패턴이 무너진 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딥러닝 어떤 레이어의 어떤 에러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 이런 색깔들이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학적인 용도로 관점에서 바라봤다면은 아, 이건 마음에 안 든다. 다 지웠겠죠. 필터링 해가지고. 근데 그걸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오류가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더 훨씬 넓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 덕분에 뭔가 자개 같은 느낌도 나는 거고, 어떤 우연성이라는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 되게 중요한 시도였었어요. 이게 계기가 됐었어요. 그전엔 이런 건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과 이 작품 이후로 맞습니다. 구분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이제 경계가 되는 알고리즘으로 그린 코드로 그림에서 인공지능으로 그린 코드로 그림 시대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뉘어지게 됐었죠. 그러면 이제 이 작품 이후로는 지금 이런 기법들을 활용한 작품들을 또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를 좀 더 분석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네.
이런 작품의 시도를 아마 어떤 분들은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네. 그냥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 네. 따라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반복과 그 다음에 우연성을 갖다가 결합을 시키면서도 네. 또 대칭을 또 가지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로 제가 알고 있는 그림 그리는 다양한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동영상에도 한번 보시겠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어떤 이 패턴이라는 것들은 수학적으로 제가 만든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하다가 그렇게 만든 패턴이 딥러닝을 만나면 더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이건 그나마도 여기는 숫자로서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특징 벡터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작품을 다시 재현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왜냐면 여기 이제 랜덤 넘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재현이 되지만 근데 그 랜덤 넘버를 바꿔주면은 또 미묘하게 다른 패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9년도 버전이고 2020년도 대전 비엔날레 버전은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수정돼 가지고서 더 복잡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봐갖고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틸 이미지인데 네. 변화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있겠죠. 예, 그래서 동영상에 있는데 그 동영상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가 더 복잡하다는 거를 상대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여기의 복잡도가 1이라면 여기의 복잡도는 0.7인가? 그러니까 정량화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정량화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삶에선 이렇게 복잡한 걸 다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딥러닝을 하면서 이런 복잡성을 다루는 어떤 저희 도구가 생긴 거죠. 네. 뭔가 되게 심오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를 다시 또 전달해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여기 동영상은 대전 비엔날레 때 비디오로 설명했던 그런 작품들이고요. 특히 라인 그리드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패턴으로 만든 그림들인데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든 패턴이에요.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전에. 그래서 선분의 어떤 길이와 각도만 가지고 복잡한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했고 이제 추상적인 상상을 했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봤을 적에 뭔가 어떤 범주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어떤 선분의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라인 그리드 16종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꼴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림의 소재로 한번 써봤었는데 예를 들면은 흐리게 보이지만 고요할 정자 같은 그런 패턴들이 들어있어요. 움직이면 조금 더 자세히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고요하고 바깥에는 시끄러운 경상도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속이 시끄럽다 뭐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움직일 동자가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겉에는 고요하고 라인 그리드 패턴의 8번째 종족을 만드는 거고 근데 요거를 대비해서 보면은 시끄럽고 고요한 것들이 이제 글꼴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수학적인 알고리즘 가지고 만든 것들이고 이거는 라인 그리드 시리즈에서 이제 흑백을 대비를 했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해서 역상을 시킨 다음에 레이어를 3개를 둬가지고서 짙은 회색, 회색, 주황색을 오버레이를 만들어 본 거였었어요. 그랬을 때 크기를 이제 달리하면은 뭔가 되게 상형 문자, 갑골 문자 같은 그런 추상적인 글꼴이 나타나는 게 재미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패턴을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사진에다가 한번 넣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시도입니다. 복잡한 걸 할 수 있다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표현 수단으로 이거를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찍은 달 사진에다가 그 시각의 강도를 딥러닝의 파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뭔가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와 이게 새로운 물감이자 캔버스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됐죠. 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제 물리적인 질감은 없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가상 폐암 세포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다가 이 폐암 세포라는 걸 처음 받아들이게 됐고 여기다 이제 라인 그리드 8번씩 패턴을 애니메이션으로 시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올게닉한 어떤 비정형적인 패턴이었던 게 선분처럼 펴지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패턴이 식각되기 전에는 이 상태 정도에는 그냥 진짜 폐거든요. 근데 라인 그리드 패턴이 딥러닝으로 식각되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위성 사진으로 찍은 어떤 도시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어떤 올게닉한 거에서 아주 큰 인간이 만든 매크로한 아티피셜한 걸 사이를 파라미트릭하게 쭉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폐와 도시, 렁 NCT라고 이름을 지어서 비디오 작품으로만 일단 이거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강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려고 그 폐암 세포 중에서도 이렇게 절단면이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랜스폼이다, 그렇죠? 트랜스폼입니다. 예. 일단 원래 네. 이미지를 어떤 규칙으로 패턴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불가능하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인간 예술가들이 얼마나 복잡한 걸 해내는지, 네, 어쨌거나 제 입장에선 불가능한 거죠. 저는 못하는 건데, 네,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툴은 이걸 해주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실험 소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보셨던 그 모호한 경계가 탄생하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패턴이 점점 무너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살짝 조절하는 거에 의해서 패턴이 무너지기, 네,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더 무너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정량적으로 이게 뭐 0.3 더 복잡해, 0.7 복잡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는 거지. 순서가 이렇게. 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소재를 다루는 방법을 계속 익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는 전체를 했다면 이거는 매스메티카로 만든 어떤 수학 함수의 높낮이를 가지고 그 복잡도를 조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매칭되도록 그래프를 패턴으로 그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익숙해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었던 게 이 모호한 경계라는 이 작품에서는 양 사이드가 복잡하고 중간이 무너져 있는 그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서 4분의 1 쪽을 만든 다음에 이제 대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가운데가 무너져 있고 여기는 좀 정형적인 패턴이 살아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상을 아무런 도구 없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봐야지. 감각하면서 절차적으로 봐야지 상상도 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그림으로서 그리는 게 아니라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거의 탑 레벨의 예술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반면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수준 높은 과학은 예술과 신미성, 유연성, 형식 면에서 합쳐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과학의 어떤 심미적인 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예술가이기도 하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그래서 예술과 과학은 틀림없이 접점이 있는 거고, 저는 탑 레벨은 아니지만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명언이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는 우리 주행님이 또 멋진 명언을 하나 마지막에 붙여주시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감을 얻는 그런 시간을 제가 얻었는데요. 이렇게 예술과 과학이 예술과 연구가 멀지 않다는 것을 갖다 배우면서 우리 주행님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말씀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프렌즈 사랑합니다.